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엄마는 여신님, 대출이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DSR에 대한 규제 조건이 막연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현재. 그리고 연말이 돼가고 있어요. 연말은 은행들이 대출을 조금 조여오는 시점입니다. 연초에 계약한 대출 금액들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여지는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경매가 매력적인 게 뭡니까? 부동산 경매는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나 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진 신문을 현장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감정 가격을 매겨놓죠. 근데 우리는 이 감정 가격대로 사지 않아요. 적게는 50%, 50%에서 70% 사이 내에 막 매입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반값에 사는 건데, 감정 가격은 충분한 담보물이 있다는 거죠. 대출은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매매사업자, DSR을 보지 않는 법인사업자,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20억 미만은 해당 대출 지점장들이 직접 컨펌할 수 있습니다. 본사를 올리지 않아도요. 다양하게 대출이 가능하니까 엄마는 여신님, 우선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는 시야와 그런 현장에 대한 부동산의 시야를 얻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이 나온다면요, 그걸 들고 이 금융사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부동산부터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영블리TV님이 2023 타경 3202 안산 쪽 구분 상가인데요. 임차인이 3명이 신고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걸로 확인되어 있는데 낙찰이 되면 부담해야 될 추가 비용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그냥 검색 좀 해볼게요. 잠시만. 그냥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바로 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이런 게 또 실시간의 묘미죠. 바로 제가 검색을 해드려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드릴 수 있으니까. 결론 나왔습니다. 권리상 문제 없습니다. 영블리TV님, 권리상 문제 없어요. 시세 대비 싸게만 사면 됩니다. 근데 잠깐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상가의 면적도 13평 정도예요. 저러면은 실내에서 서비스하기에는 좀 어렵고 배달업 좀 위주로 해야 하는데 면밀히 충분히 시세조사, 임대료 주변의 조사, 공실률, 미납관리비, 그리고 향후 매각 수익률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서요, 투자 여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막 투자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랑 양의 독서 시간님이 질문 주신 겁니다. 전세권이 있는데요,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지나야 소멸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해당 전세권자는 후순위권자입니다. 후순위. 말소기준관리보다 늦게 전세계약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전속기간이 10년이 남던 8년이 남던 3년이 남던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셔야 합니다.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존속기간 볼 필요 없이 그냥 시세 대비 싸게만 사면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니까요, 그냥 싸게만 사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관리회사 대부업체가 존속기간 설정한 건데, 그거는 왜 설정했냐? 자,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는데 많이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소유자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한다면 대부업체가 아무리 빨리 빌려줬지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 변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그래, 내가 너 많이 빌려줄 테니까 내가 너네 집에다 전세권을 설정하자. 그러면 내가 전세권으로 들어가 있는 이상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해당 물건에는 대부 업체는 전세를 들어와 있진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어차피 후순위이기 때문에 다 소멸한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해주세요. 마중 물림이 질문 주신 거죠. 토지만 나온 물건인데요. 나중에라도 건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반대의 경우도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죠. 자, 보세요. 제가 토지를 샀어요. 처음에 땅만. 예를 들어 땅이 5억이야. 5억이면 대출을 받아서 4억의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은 3억으로 제가 현찰이 있어서 3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 토지에 담보대출을 받은 걸 이자와 원금을 변치 못했습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땅을 경매로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도 경매로 붙일 수 있어요? 건물은 못 붙이죠. 왜? 제가 산 거잖아. 건물은 제 거잖아요. 은행은 땅만 경매로 붙입니다. 이게 경매로 나오는 케이스죠. 자, 이런 경우는요, 일반 매매 시장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동산 경매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매물이죠. 그래서 건물은 안 나왔는데 땅만 경매로 매각이 나온 거야. 자, 이거를 시세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같이 나오지 않는데 땅만 나왔는데 보통은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땅이 아까 5억이라고 했죠. 그럼 약 2억대의 낙찰을 받아갑니다. 통상은 하자 있는 물건이잖아.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2억대의 반값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상권의 성립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땅만 매각됐을 경우 건물을 부시지 못하게 하는 지상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두 번째, 최초에 은행이 땅만 보고 빌려줬다면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땅만 있었다면. 근데 은행이 최초의 토지의 담보 설정을 진행할 시 건물도 있었다면 건물도 같이 보고 빌려준 거죠. 이러면 지상권은 성립됩니다. 막 다른 데 학원들은 막 이런 얘기 하죠. 어떻게든 지상권을 무효화시켜서 건물을 철거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응? 지상권을 어떻게든 말소시켜서 법정에 말소시켜서 상대방의 건물을 철거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의 건물을 철거하면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예를 들어서 제 3억짜리 건물을 부셨어요. 지상권을 무효화시켜서. 그럼 저는 기분이 어떻게 들까요? 저는 기분이 이렇게 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밑바닥까지 온 게 다 우리 시청자분들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자꾸 우리 시청자분들이 밤에 어디를 지나다니는지, 집 주소는 좀 어떻게 되는지 막 궁금해. 그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 남한테 해코지 안에서 버는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선 토지만 낙찰 받았죠. 지상권 성립 여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음료수 사갖고 가서 건물주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서 건물주인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제 땅인데 저는 이제 제 땅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제 땅에 대한 치료를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는 줘야 합니다. 저한테. 그렇죠? 무조건 줘야 해요. 응? 자, 그러면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잘 내면서 저한테 건물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건물이 잘 운영이 됐으면 왜 땅이 경매로 나갔겠어요? 사실상 힘든 조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임대료 내기 힘드시면요, 지료 내기 힘들면 제 땅을 다시 사가셔도 된다. 우리 땅의 토지가 시세가 5억이지 않겠냐. 그럼 제가 한 4억에 팔겠다. 시세보다 한 1억 싸게. 만약에 4억에 사간대요. 그럼 저 땅 얼마에 샀어요? 2억에 샀죠. 50%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 갑니다. 아니 100%겠죠. 시세보다 싸게 팔면서 시세 차익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토지를 살 비용은 없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
제가 건물 사줄게요. 저한테 힘드시면 파시면 됩니다. 얼마에 사요? 한 반값 정도에 사세요. 그냥 3억짜리 건물이면요 1억 5천에 사세요. 아니 왜 건물을 왜 부셔요? 왜 협박을 합니까? 제가 사면 되죠? 사준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사주겠습니다. 한 1억 5천에 사드릴게요. 지상권이 성립 안 하던 성립하던 그냥 반값 제시하세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고맙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토지 소유자가 막 임대료 달라고 하면서 질질 끌면서 내 건물 철거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아주 헐값이나 공짜로 먹을 생각 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값을 주겠다고 하면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에 인도 양수 인도 아주 성실하게 줍니다. 여기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 건물에 대한 수도는 어디로 빠졌으며 전체적으로 인수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오히려 고맙대요. 이렇게 건물 잘 해줘서. 아니 건물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살 수 있어요? 땅이 내 건데 건물을 누가 살 수 있어요?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금액일 텐데 반값 준다고 하면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럼 비로소 제가 토지와 건물을 다 합쳐버리는 거죠. 토지 시세 얼마였어요? 5억인데 2억에 샀죠. 건물 시세 3억인데 1억 5천에 샀죠. 합쳐서 얼마예요? 3억 5천입니다. 원래 시세는 정가가 8억이란 말이야. 제가 토지 사고 건물 사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50% 1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완제품은 비싸죠. 조립하면 싸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은 제가 사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고 막 겁주고 건물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사장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임대료는 지급해 주세요. 라고 예쁘게 얘기하면서 모든 흐름은 저에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협상은 똑같아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강함 속에는 절대로 완만한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매사는 몇 프로 지불합니까? 그러니까 경매 컨설팅 회사에게 몇 프로 지불하냐고 말씀을 주신 건데 보통은 낙찰가액의 1%, 한 2%, 많이 받으신 분들 2%까지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불하는데 저는 그런 거 추천 안 드립니다. 컨설팅 업체에게 돈 주고 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컨설팅은요, 컨설팅을 받게 되면 컨설팅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추천해 주죠. 그리고 그 물건이 낙찰이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낙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게 써야 합니다. 비싸게 써야 빨리 낙찰받고 수수료를 챙기죠. 그래서 입찰가액을 자꾸 비싸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예요. 1억 5천까지 떨어져 있어요. 컨설팅 업체는 1억 9천을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의뢰자는 1억 9천을 써요. 근데 컨설팅 의뢰자만 1억 9천을 쓰고 나머지는 다 1억 5천대를 쓰면 이 의뢰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낙찰을 받아도? 나 혼자 1억 9천 쓴 거잖아. 1억 6천만 써도 낙찰인 건데 1억 9천을 썼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은 꼭 항상 입찰할 때 직원을 대동합니다. 자, 직원은 1억 8,900을 쓰게 하죠. 1억 8,900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 의뢰자는 1억 9천에 낙찰되는 거고 차순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8,900이 되는 거죠. 얼마 차이로 낙찰된 거예요? 100만원 차이로 낙찰된 거죠. 그럼 그 법원에서 막 하이파이브 치고 막 받냐고 적중률 이게 나라고. 그러면 의뢰자들은 막 고맙다고 진짜 너무 잘 맞춘다고 입찰 가격 야 최고라고 아유 제가 의뢰하길 잘했다고 어떻게 100만원 차이로 낙찰받게 해주냐고 너무 고맙다고.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직원인데 그죠? 어차피 직원들은 폐차하면 돈 돌려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설팅 권자는 아주 고맙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지금 말이 이상한 거야.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해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차순위와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고맙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매는요 차순위와 근접한 차이로 낙찰받은 게 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해야죠. 왜 2억짜리를 1억 9천을 써요? 그럼 그냥 급매로 사세요. 차순위와 1억 8,900이라고 해서 100만 차이라고 해서 잘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컨설팅 의뢰를 하지 마시고요. 꼭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실제 시세 조사를 할 줄 알고 내가 실제로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을 때 그때 경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장님, 코인으로 수익이 좀 나는데요. 코인 계속하는 게 나을까요?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자, 주식, 코인 등은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주식, 코인들은 사놓고 뭐 해야 됩니까? 집에서 물 떠놓고 기도해야 돼요. 염원을 들여서 제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확률, 운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요, 내가 사서 밸류업을 통해 매각을 하면요 수익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먼저 잡고 투자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세 1억짜리 빌라를 5천에 그냥 사올 수 있어요. 그리고 8천, 9천에 팔면 시세 차익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마진을 확보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저는 조금 더 좋아하고 투자를 지향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이나 주식들은 1억 천금을 볼 수도 있겠죠. 갑자기 막 급등하면 근데 이제 자 그렇게 올라간다 한들을 나중에 한번 잘못 물리면 그 수익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내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밸류업을 통해 이렇게 팔아보면 기술력이란 걸 얻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자본으로 돌아가도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을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트루머님이 그거는 결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부동산으로 추천드린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모두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만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과 고민거리, 같이 이야기거리 다들 나누면서요 함께 성장하는 대장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부쩍 들어 부동산 가격이 보합이다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도 되는 요즘이고요. 금리에 대한 여파도 약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매 검색을 통해 하락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요 함께 자본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개미님이 결혼하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결혼 기준이 다르겠죠. 저는 제가 결혼할 때는요, 전 돈 한 푼 없이 결혼했어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 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세 1000에 50에 살았거든요. 1000에 50에 월세, 와이프랑 그렇게 결혼했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근데 이제 일개미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에는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냐, 안 해준다, 이럴 수는 있긴 해, 그죠? 근데 저는 내가 나를 돈을 보고
나의 재력을 보고 나의 재정을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저를 봐줄 수 있는, 나를 봐줄 수 있고 우리 와이프와 같은 미래를 꿈을 꾸고 같이 성실하게 결혼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자본을 늘려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 건강한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다면 둘이 맞벌이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돈을 벌고 같이 행복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재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